세상이 뒤집어졌다. 숙모와 작가 선생이 날 뒤흔들어 버렸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알았어요. 자, 젊은이. 그렇게 말하면서 핌코는 눈을 비볐고 담배를 한 대 꺼냈다. 그 담배를 왼손 두 손가락으로 잡고서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요리조리 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담배가루가 코에 들어가는 바람에 재채기를 했다. 그러곤 여전히 앉아서 내 원고를 읽어나갔다. 얌전히 앉아서 읽어내려갔다. 그가 내 원고 읽는 걸 보면서 난 마음이 불편했다. 막 깨져버린 나의 우주가 이내 고전적인 현학자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셈이었다. 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달려들 수가 없었고 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앉아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로 난 의자 위에서 요동을 쳤다. 발을 움직이고 벽을 쳐다보고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자리에 앉아서 그 현학적인 독서를 계속하고 있었다. 끔찍스러울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몇 분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것 같았고 몇 초 역시 길게 늘어졌다. 정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닷물을 호스로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나는 신음소리를 냈다. 제발, 훈장은 싫어. 그렇게 잘난 척하는 훈장짓은 싫단 말이야. 날카롭고 완고한 훈장은 약한 불로 조금씩 태우듯이 나를 서서히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여전히 아주 전형적인 훈장의 태도로 내 원고를 코밑에 들이대고 읽고 있었다. 창문 뒤쪽으로 건물이 보였다. 위아래로 12개, 옆으로 12개의 창문이 있는 건물이었다. 꿈인가? 생신가? 이 사람은 왜 온 거지? 이 사람은 왜 여기 앉아있는 거고 난 또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존재하던 모든 것이 몽상, 추억, 여인네들, 고통, 환상, 그리고 쓰기 시작한 글. 그 모든 것이 여기 앉아있는 이 훈장 나부랭이 한 사람으로 다 집약되어 버린 거지. 세계가 이제 훈장 하나로 줄어들어 버렸다니.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앉아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읽고 있었다. 나한텐 그럴 이유가 없었다. 흥분하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그가 안경 너머로 너그러운 시선을 던지며 나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내 몸이 작아졌다. 발이 줄어들고 손이 줄어들면서 작아져 버렸다. 내가 쓰던 원고도 작아졌고 나도 작아졌다. 내 존재도 작아졌고 내 몸도 작아졌다. 반대로 그는 커졌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내 원고를 검토했다. 여전히 앉은 자세로 말이다. 누군가의 속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는가? 유모처럼 다정하게 구는 여인네들 속에서 작아지는 것도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만 진부한 훈장 속에서 작아지는 것은 정말 그 절정이다. 그 순간 나는 이 작자가 마치 소가 풀을 뜯듯이 내 안에 들어있는 상큼한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당신의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 훈장이 풀밭의 풀을, 당신의 풀을 뜯어먹는 광경을 생각해보라. 놀랍지 않은가?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읽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있다. 나에게 끔찍스러운 일이 생긴 건데 내 밖에선 멍청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혼이야. 나는 이렇게 소리질렀다. 난 혼이에요. 작가 나부랭이가 아니라고요. 난 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앉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앉아있는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 그는 분명히 앉아 있었다. 너무도 결연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더할 수 없이 멍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했다. 그는 코안경을 벗어서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리곤 무적의 승리자인 양 오똑하게 선 코 위로 다시 안경을 걸쳤다. 나란히 놓인 부인할 수 없는 두 개의 관이 들어있는 코로서의 코, 우발적이고 진부하고 현학적인 코, 꽤 길쭉한 코였다. 뭐라고요? 무슨 혼을 말하는 겁니까? 내 혼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물었다.
우리의 혼, 조국의 혼, 우리가 아니라 내 혼이라니까요. 당신 거라고요. 그가 친절하게 되물었다. 우리의 혼에 대해 말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최소한 라디슬라스 왕에 대해서는 라디슬라스 왕, 중세 헝가리의 왕. 알고 있나요?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몰고 가던 수송대가 예기치 않게 라디슬라스 왕의 마국간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길을 멈추고 라디슬라스 왕의 혼을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며 입을 열었다. 어떤 라디슬라스 왕을 말하는 거죠? 역사의 혼은 압니까? 헬레니즘 문명의 혼은요? 절도 있고 품위 있는 취향이 넘치는 프랑스 문명의 혼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16세기의 목가적 작가가 하나 있는데 배꼽이라는 말을 처음 쓴 그 사람의 혼을 압니까? 언어의 혼은? 내가 지나갔다가 맞나요? 아니면 내가 지났다가 맞나요?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었다. 수많은 혼들이 나의 정신을 짓눌렀고 난 더듬거리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핌쿠는 나에게 카스프로비치, 폴란드의 시인의 혼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그리고 그 시인이 농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고 나선 르르웰의 첫사랑에 대해서 물었다. 난 잔기침을 하면서 내 손톱을 힐끗 쳐다보았다. 손톱은 깨끗했고 위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꿈인가? 거짓말인가? 맙소사.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재빨리 원래 쳐다보고 있던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를 보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시선이 아니었고 그 밑에 있는 시선, 아이 같은 시선, 초등학생 같은 미움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상황에 별로 어울리지 않게도 나는 종이 뭉치를 교수의 코앞에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친근한 어조를 띠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시내에 별다른 새 소식이 없는지 핌코에게 물었다. 하지만 내 목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는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변성기처럼 가성의 쇳소리 같은 고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핌코는 내가 라틴어 부사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고 로사, 로삼, 로사이 같은 격변화를 해보게 했고 또 아모, 아마스, 아마트로 동사 변화를 물어보았다. 그러더니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공부 좀 해야겠군. 그는 성적표를 꺼내더니 낮은 점수를 매겼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내내 앉아 있었다. 단호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뭐야, 어쩌자는 거야. 난 이제 학생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뛰어나가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등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마치 집게처럼 날 붙잡고서 꼼짝할 수 없게 했다. 그건 바로 내 작은 궁뎅이, 어린아이의 궁뎅이였다. 이 궁뎅이 때문에 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저 잘난 척하는 선생은 계속 앉아 있었다. 저렇게 앉은 자세로 박식한 척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완벽해서 난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허락을 구할 때 하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었다. 핌코가 눈살을 찌푸렸다. 자리에 그냥 있어라, 코발스키. 또 구석에 서서 벌 받고 싶은 거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채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꼼짝할 수가 없었고 학자연하는 핌코의 태도에 말려들어서 나도 짐짓 그런 자세로 있었다. 난 그렇게 어린 시절에 궁뎅이 위에 앉아 있었고 그동안 핌코는 마치 아크로폴리스 위에라도 앉은 듯한 모습으로 수첩에 무언가 적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자, 유조, 학교에 가자. 무슨 학교요? 피르코프스키 씨가 교장인 학교 말이다. 인류학교지. 중학 1학년에 빈자리가 있다는구나. 너는 그동안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야겠다. 도대체 무슨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피르코프스키 씨가 교장인 학교 말이다. 겁낼 것 없다.
나도 그렇지만 교육자들이란 모두 꼬마들, 삐약거리는 병아리 같은 아이들을 좋아한단다.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세요. 도대체 무슨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피우르코프스키 씨가 교장인 학교 말이다. 나더러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 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없고 학교가 없으면 선생도 없겠지. 학교에 가자. 학교 가자고. 넌 바로 그 학교에 다녀야 해. 도대체 무슨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멋대로 굴지 마라. 변덕 부리지 말고 학교에 가자. 학교 가자고. 핌코는 하녀를 불러서 나한테 외투를 찾아주라고 말했다. 하녀는 어째서 이 낯선 사람이 나를 데려가는지 어리둥절해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핌코가 하녀를 꼬집었고 그러자 하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하녀가 꼬집힐 때 낼 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를 드러내 보였다. 핌코는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 경찰을 불러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바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난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었다. 정말 진부한 훈장인 이 평범한 훈장 나부랭이하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진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와 같은 이치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나의 궁뎅이가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앗아갔기 때문에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는 이 덩치 큰 사람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나의 혼이여, 영원히 안녕.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 나의 작품도 영원히 안녕. 정결하고 진정한 형식이여, 안녕. 미처 허물벗지 못한 풋내기여, 어수룩하고 끔찍한 형식이여, 안녕, 안녕. 훈장의 현학적 태도에 지극히 진부하게 말려든 나는 이 거구 옆에서 젠걸음을 옮겼다. 그가 웅얼거렸다. 이봐 얘야, 코 좀 풀어라.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저런, 아이고. 얘야, 꼬마야, 금발 꼬마야. 저런. 자, 우리 꼬마 유조. 우리 귀여운 유지우. 꼬마야. 자. 우리 앞에는 멋진 부인이 작은 개 한 마리를 줄에 묶어 데리고 있었다. 개가 으르렁거리며 핌코에게 덤벼들어서 바짓가랑이를 찢어버렸다. 핌코는 비명을 질렀고 개와 개 주인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는 찢어진 바지를 핀으로 가다듬었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